그는 나에게 아무나가 아니었다. 조남숙 단편소설. 그가 비밀 버튼을 누른다. 잠금 장치가 부드럽게 풀린다. 나는 잔뜩 기대된 눈빛으로 그의 모습을 바라본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오피스텔은 한눈에 보아도 고시원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일자형 구조의 실내는 기대만큼이나 심플하고 깔끔하다. 와, 좋다, 인태씨. 나는 목소리 톤을 높인다. 미니멀 라이프 라고 그가 코를 찡긋거리며 으스대듯 손을 들어 보인다. 살기 어때? 나는 들뜬 목소리로 묻는다. 한번 들러봐. 인태는 올라오는 기분을 자제하려는 듯 목소리 톤을 낮춘다. 20대가 아닌 우리는 서로가 호들갑 떨기에는 민망하다. 그러나 감출 수 없는 기쁨은 이내 가벼움으로 바뀐다. 2층에도 올라가 보고 싱크대도 열어봐. 자, 여기 옷장문도 열어보고. 원목으로 된 옷장은 나뭇결이 선명하다. 그가 수선스럽게 말하며 옷장의 문고리를 잡아 활짝 연다. 열어 보인 옷장 속에는 속옷 하나 흐트러짐 없이 정리되어 있다. 그의 채취가 후 느껴진다. 옷장에는 벌써 인태의 냄새로 가득 차 있다. 문득 인태가 살았던 환경의 고시원이 생각난다. 그가 무던히 이겨냈던 고시원이다. 그 환경이라면 그가 말했듯이 소개팅 하던 여자들이 갑자기 연락 두절이 될 법도 했다. 나도 고시원에 들어서는 순간 뭐라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느꼈으니까. 그녀들이 영악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현실이었다. 그는 경제력이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로 가능성이 있는 남자라고 나는 말하고 싶다. 이 남자라면 그를 믿어보기로 했다. 그가 오피스텔을 계약해 놓고 차도용, 이제 뭔가 나에게도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 하던 말을 기억한다. 도영아, 이리 와봐. 그는 2층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계단에 발을 디디며 나를 부른다. 한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미니멀한 오피스텔에 어울리는 좁은 계단이다. 2층 매트리스가 깔린 침실은 아늑하다. 앉아봐. 그가 내 손을 잡아 끈다. 침대 커버는 부드러웠다. 어때? 괜찮지? 그는 나를 보며 벙긋거린다. 매트리스 옆 벽면에는 작은 액자 3개가 나란히 걸려 있다. 오랜만에 보는 흑백 사진이다. 티 한 장이라도 각을 잡는 그답게 삐뚤어짐 없이 걸려 있다. 사진이 멋있다는 말에 그는 만족한 미소를 짓는다. 1층 벽면에는 정사각형의 커다란 플랜카드가 걸려 있다. 사방으로 핀을 박아 설치해 놓은 청남색의 천은 work harder 라는 큼지막한 단어가 인쇄되어 있다. 입체적인 글씨는 글씨만으로도 충분히 멋있다. 펄이 들어간 글씨는 조명빛에 빛난다. 그는 하드록 메탈리카를 좋아했다. 아래층 큰 창문 아래에는 2인용 소파가 놓여 있고 다리를 올려놓을 수 있는 꼬마 의자도 있다. 인태씨, 소파에 앉아봐. 그는 꺼리낌 없이 포즈를 취한다. 휴대전화 렌즈 속에는 그가 활짝 웃고 있다.
잠시 렌즈 소클을 은밀히 바라보았다. 고시원에서 사느라고 고생했어, 인태씨.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고시원을 떠올리게 하는 말은 하고 싶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고 싶다. 그는 오랜 기간 고시원 생활을 하면서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불평과 엄살을 부릴 줄 몰랐다. 비관적인 말은 더더욱 할 줄 몰랐다. 사람은 말이야, 이렇게도 저렇게도 살아봐야 하는 거야. 어처구니 없고 허풍스러운 말이었지만 나는 픽 웃고 말았다. 비싼 물건은 없었다. 가장 비싼 건 침대 머리맡에 있는 원목으로 된 2단 장식장이라고 했다. 탁상형 조명이 올려져 있다. 싱크대 옆에는 새로 산 전자레인지가 놓여 있었다. 그는 직원들과 친구들이 하나씩 맡아 사줬다고 하얗게 빛나는 전자레인지를 손가락으로 톡톡 친다. 필요한 것은 인터넷을 통해 저렴하게 구입했다. 비싸고 좋은 물건을 사서 마르고 닳도록 쓰던 세대와는 다르다. 기품하고는 다른 느낌이지만 아직은 가볍고 산뜻하게 사는 것도 괜찮을 터이다. 7평 정도 되는 오피스텔을 그는 무척 마음에 들어 했다. 주방 시설과 세탁기, 냉장고 등 빌트인 되어 있었다. 비록 작은 오피스텔이지만 그가 만족해하는 모습을 보며 40대가 가까워오는 우리는 20대가 된 기분이었다. 남들을 의식할 필요는 없었다. 아무렴 어떠한가? 이 오피스텔이라면 둘이 못 살 것도 없었다. 4평 남짓한 고시원에 피할 바가 아니다. 그가 고시원을 탈피하는 과정은 그리 어렵지만은 않았다. 그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은 집에 대한 절실함이 없어서였다고 생각한다. 본가가 없는 것도 아니고 큰아들이라는, 즉 장남이라는 책임감이 가슴 깊이 자리하고 있던 그였다. 그는 자기가 살 곳은 본가라고 생각했다. 친구들이 부모에 대해 무성의한 말을 하거나 요즘 세상에 장남? 무슨 장남? 장남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면 너희가 사람이냐? 하며 얼굴을 찡그렸다. 그런 면에서 인태는 친구들에게 별종이었다. 인태씨, 괜찮아. 고시원이면 어때? 그냥 자기 사는 모습이 보고 싶어서 그래. 그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갈 무렵 그가 사는 모습이 궁금했다. 그는 회사 로고가 있는 차를 몰고 다녔다. 차를 세운 곳은 작은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신림동 고시원 밀집 지역이었다. 고시원 앞에 주차를 하고 좁은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갔다. 마음이 착잡했다. 그가 현관문의 도어를 비틀려 할 때 어디선가 가느다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긴장한 나는 깜짝 놀라 그의 팔을 잡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줄 알았다. 그가 표정 없이 내 손을 잡았다. 차도용, 어서 들어와. 작은 공간이었다. 나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현관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살펴볼 것도 없는 실내를 두리번거렸다. 그가 자신은 고시원에서 산다고 고백했을 때 나는 황당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헉, 고시원이라니? 이 나이에? 눈앞이 캄캄했지만 나는 침착했다. 그렇다고 그가 내 속을 모를 리 없을 터이다. 햇빛이라고는 전혀 들어올 수 없는 고시원이었다. 햇볕은 나는 창문에 쳐진 방범용 창살을 쳐다보며 물었다.
잠만 자러 들어오는 곳인데 햇볕이 뭐 필요해. 그는 태연한 척 대답했다. 빨래는? 빨래방에서 하지. 방범창 너머로 콘크리트 벽이 마주하고 있었다. 공간은 당혹스러웠다. 평소에 군기나 공공함 같은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그의 표정도 조금은 긴장되어 보였다. 화장실이 딸린 4평 남짓한 실내에는 낡은 비키니 옷장과 책상 하나가 놓여 있었고 책꽂이에는 책 대신 잘 개어진 옷들이 차곡차곡 올려져 있었다. 그리고 작고 오래된 TV 한 대가 전부였다. 인태씨, 너무 좁다. 그것이 내 당혹스러움의 표현이었다. 잠만 자는 곳이라는 것을 그는 재차 강조했다. 화장실에는 떨어진 타일이 보였지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그의 깔끔한 성격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색깔의 모자가 데코레이션처럼 벽에 걸려 있었다. 티 한 장이라도 기둥이 하나 틀어지지 않게 각을 잡아 개켜 놓았다. 공동 화장실을 쓰는 고시원에 비하면 자신은 그나마 화장실이 있어 다행이라는 듯 천연덕스럽게 말했다. 인태씨, 좀 옮겨봐야지. 괜찮다니까. 난 이대로가 편해. 한동안 그는 그렇게 말했다. 우리 결혼은 생각 안 해? 결혼? 너 나하고 결혼할 생각 있냐? 어떻게든 나는 그가 고시원에서 나오기를 바랬다. 사실 작은 오피스텔이라면 못 살 곳도 없었다. 요즘같이 집 마련하기 어려운 세상에 결혼을 하고 임시로 오피스텔에 사는 친구들도 덜어 있었다. 그가 소개팅했던 여자들이 떠나야 했던 또 다른 이유는 부모님의 생활비를 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 부족한 만큼만 채웠다. 월급 타서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고시원 월세 내면 그만이라던 인태가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급 관심을 보였다. 딴 여자들처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모양이다. 그동안 시큰둥하던 인태가 대출을 이용해 보자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모아둔 돈을 보태고 고시원 월세 낼 돈으로 은행 이자를 내면 가능할 것도 같다고 말했다. 차도용, 이제 내게도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 어느 날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인태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진지했다. 그 진지함이 깊어 나는 아직도 그 짧은 문장이 머릿속에 남아있다. 당당한 모습을 보였던 인태가 속마음을 비친 것은 처음 있던 일이었다. 나도 절망스러울 때가 있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무용을 하기 시작했다. 예고에 들어갔고 한국 무용을 전공했다. 나는 대학원을 가기 위해 준비 중이었고 부모님은 큰 음식점을 경영하고 계셨다. 그때는 해외 원정도 자주 나갔다. 잘 나가던 집안이 아버지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형편은 급속도로 나빠졌다. 나는 대학원을 포기하고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센터에서 한국 무용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탄탄대로로 여겼던 내가 한 번에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절망했지만 무용에 대한 희망은 접을 수가 없었다. 그는 주말을 이용해 오피스텔을 보러 다녔다. 회사 일을 하면서 시간을 쪼개 개인적인 일을 본다는 것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에는 끝을 봐야 하는 성격이었다. 빠르고 정확하게
조금 느긋한 나하고는 달랐다. 결혼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진심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사 오기 전 오피스텔에 가구를 배치할 설계도를 뽑았다. 살면서 하나하나 필요한 것을 사라고 했지만 그는 이사한 다음 날로 인테리어까지 완벽하게 정리돼 있을 거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급하긴 천천히 해. 나는 누나처럼 말했다. 조명회사에 다니는 그는 이사하기 전날 직장 후배를 동원해 새로운 조명을 달고 머릿속에 그려진 대로 이사한 다음 날 커튼까지 달아놓았다. 전세인데 뭐하러 조명까지? 라는 말에 그는 사는 동안은 자신의 맘에 들게 살고 싶다고 말했다. 조명회사 다니는 인태와 항공무용하는 나는 분야가 다르지만 아주 다르다고는 할 수 없었다. 그는 인테리어 감각이 있었고 조명의 디자인을 하면서 회사의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는 묘하게 바깥에서부터 경계선을 허물었다. 조용히 스스럼 없이 편하게 다가왔다. 그의 손이 내 몸에 닿았을 때 당황스럽다기보다는 작은 희열을 느꼈다. 그의 채취를 느끼며 향기로운 거품이 내 주위를 감쌌다. 인태 씨 괜찮은 사람이야. 만날수록 좋을걸? 소개팅을 해주던 선배가 말했다. 괜찮다는 말, 그 말은 무척이나 넓은 의미의 말이었다. 좋은 사람보다 괜찮은 사람. 저는 머리가 길고 초록색 머플러를 하고 있어요. 그와 처음 통화하던 날 그는 약간 멈칫했다. 순간 내가 70년대 사람처럼 말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고전적인 느낌이 드네요. 웃음 띤 중저음의 목소리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문득 콘트라베이스 바순의 악기가 떠오른 것은 그의 목소리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저는 밤색 밤코트에 앵글부츠를 신고 나갑니다. 그는 내 촌스러운 말에 응답하듯 그렇게 말했다. 압구정역에서 내려 5번 출구로 올라가면 베이커리 겸 커피 전문점이 있어요. 1층은 좁고 복잡하니까 지하로 내려오십시오. 그가 일러주었다. 지하는 무척 넓었다. 실내는 별 장식 없이 중간중간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MT를 해도 좋을 듯 했다. 책을 읽는 사람과 노트북을 들여다보는 이도 있었다. 사람들은 드문드문 앉아 있었다. 나는 계단이 보이는 쪽을 향하여 앉았다. 달라붙는 청바지에 갈색 밤코트를 입고 앵글 부츠를 신은 보통 키의 남자가 계단에서 내려와 두리번거렸다. 나는 그를 한눈에 알아봤다. 엉거주춤 일어나 손을 들어 보였다. 뚜벅뚜벅 걸어오는 그의 발걸음은 경쾌했다. 차도영 씨 하고 불렀을 때 역시 중저음의 목소리가 호기심을 자극했다. 대답은 한 템포 늦었다. 캐주얼한 세련미를 갖고 있는 그였다. 그렇다고 한눈에 반한 것은 아니었다. 당당한 이미지의 남자였다. 괜찮네. 속으로 생각했다. 차도영, 너 정신 차려. 하는 소리가 어디에선가 들리는 것 같았다. 많이 기다렸어요? 그가 물었다.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사실 나는 30분 전에 도착했다. 코로나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하는 강의가 올 스톱되었지만 개인 레슨하는 제자가 몇 명 있었다. 그의 발음은 또렷했다. 얼굴은 나이보다 어려 보였고
눈빛은 살아있었다. 얼굴이 상당히 작으시네요. 그도 내 외모를 아주 빠르게 스캔한 듯 말했다. 얼굴까지 동안인 그보다 한 살 위인 나는 혹시 눈가의 천주름이 보이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조명의 채도는 낮았다. 그가 내 얼굴에 초점을 맞추는 듯 했다. 나는 더욱더 눈꼬리에 힘을 주었다. 어때요? 다음에 또 볼까요? 저녁을 먹고 헤어질 때쯤 그가 물었다. 나는 두어 번 눈을 깜빡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산전수전은 아니더라도 나이를 먹은 만큼 멘탈은 강했다. 감정의 시그널에 묘한 파동이 일었다. 나는 비혼주의자가 아니다. 결혼한 친구들은 혼자 사는 것이 로망이라고 진담 반, 농담 반을 했지만 그것은 결혼한 친구들의 여유인지 모른다. 나는 이제 소개팅에 지쳐 있었고 별 흥미도 못 느끼고 있었다. 무용을 하며 혼자 사는 것도 괜찮겠다고 막연하게 생각할 무렵 도영아, 괜찮은 사람 있어. 만나볼래? 선배가 하는 말에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동안 소개팅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던가. 선배는 끈질기게 나를 설득했다. 그런데 인태를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무색할 정도로 꼬리를 감추었다. 인태도 주위 사람들의 소개팅에 지쳐 있었다. 고시원에서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속 편하게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을 했다. 그렇다고 연애를 포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이죽거렸다. 그와 나는 자주 만났고 스스럼 없이 솔직하게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를 알아갔다. 오피스텔로 이사하면 제일 먼저 도영이를 초대할게. 그는 이벤트식으로 오피스텔을 보여주려 했다. 남양역 근처에서 그를 만나기로 했다. 퇴근 시간이라 전철안은 복잡했다. 서 있는 승객들 사이로 좌석에 앉은 젊은 여자가 보였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있는 여자는 쌍꺼풀 수술과 앞트임, 뒤트임까지 한 눈이다. 여자의 어색한 얼굴을 쳐다보며 나도 모르게 슬그머니 눈 언저리에 손이 올라갔다. 콧바람을 크게 내뿜고 눈꺼풀을 아래로 떨구었다. 전철 안은 붐볐고 벌써 저녁 7시가 가까워져 왔다. 그는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나를 기다릴 것이다. 지하철역에서 환승을 하기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는데 코트 주머니 속에서 착신음이 울렸다. 지금 어디야? 거의 다 왔어. 다행히 내가 있는 곳에서 남양역까지는 몇 정거장 되지 않았다. 밖은 유난히 어두웠다. 남양역 앞에는 공사용 가로막이 쳐져 있었다. 가로등 불빛은 어두침침했다. 변두리라고 하지만 서울 시내인데 조명이 어둡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들어 불빛을 찾아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어슴풀에 머리 위를 비추었다. 역을 끼고 왼쪽으로 돌자 바로 횡단보도가 나타났다. 어둠을 빨아들인 빨간 신호등은 검붉어 보였다. 높지 않은 네모난 건물에서 중간중간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다. 나는 캄캄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새어나오는 불빛이 어둠을 더 아름답게 할 수도 있구나 생각했다. 무대 위의 무용수는 불이 꺼진 관객석을 마주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풀어낸다. 어둠과 빛은 상대적이지만 가장 아름답고
강렬한 것을 연출해낸다. 횡단보도에 흰 유도선이 여강처럼 빛났다. 그가 건너편 흰 승용차 안에서 크게 손짓을 했다. 어때? 오피스텔 마음에 들어? 인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남영동에서 구로 미디어 단지 쪽으로 차를 몰았다. 그가 꾸며놓은 오피스텔을 볼 생각에 기대가 되었다. 그동안 오피스텔이 궁금했지만 그는 다 정리되면 이라고 말했었다. 막히는 구간이 있었지만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난 후라서 그런지 교통의 흐름은 수월했다. 우리는 중간에 내려서 유명하다는 갈비탕 집에서 저녁을 먹고 다시 차에 올랐다. 오디오의 불빛이 반짝이며 잔잔하고 호소력 짙은 음악이 흘러나왔다. 가수 누구야? 신영재의 첫 줄. 요즘 핫한 가수인데 얼굴은 잘 알려지지 않았어. 그의 차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음악이다. 오피스텔에서 용산까지 출근할 때 걸리는 시간이 궁금했다. 그가 마치 내 생각을 읽었다는 듯 러시아어 시간에는 좀 막히는 구간이라고 말했다. 신림동 고시원에서 나온 게 참 잘한 거야. 그치? 나는 고개를 돌려 인태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응, 100번 낫지. 나는 100번이라는 말에 슬며시 코웃음이 나왔다. 고시원에서 마냥 살 것 같은 그가 만족하다는 뜻일 터이다. 대학 다닐 때도 4년 내내 원룸 생활을 했다는 그는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나는 그의 환경이 바뀌기를 누구보다도 바랬다. 그의 부모님은 경기도 H시에 살고 계셨다. 그와 결혼을 하면 본가에 들어가 살 것인지 따로 살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의 부모님은 결혼이 자꾸 늦어지는 아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셨다. 40이 되어가는 딸을 둔 내 부모님은 아예 입을 닫아버렸다. 그의 어머니는 결혼하면서 시집살이를 하셨기에 아들만큼은 자유롭게 살게 해주고 싶다고 했다. 부모하고 함께 살 생각하지 말라고, 서로가 불편한 건 힘든 것이라고, 살다 나중에 들어올 형편이 되면 그때 생각해 보자고. 요즘 시집살이 할 색시도 없거니와 그러면 결혼은 못한다고. 하지만 그는 큰아들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 가족에 대한 애착도 컸다. 그가 다니는 회사는 작지만 안정된 직장이었고 그는 회사 창립 멤버였다. 회사 로고가 새겨진 차를 몰고 다니던 인태는 그 사이 법인 승용차도 제공받았다. 인태의 하얀 투싼은 신호등에 걸려 멈추었다. 건너편 왕복 8차선 대로에는 빛과 어둠을 뚫고 승용차들이 순조롭게 교통의 흐름을 타고 있었다. 승용차들이 뿜어내는 불빛이 하늘의 어둠을 더 짙게 했다. 나는 낯선 곳을 탐색하듯 차창 밖을 살펴보았다. 여기는 번화가네. 대로변 양쪽 상점에서 화려한 조명이 뿜어져 나왔다. 이 동네에서는 여기가 시내야. 저기 사거리 지나 고가도로 보이지? 승용차에서 바라보이는 고가도로 주변은 캄캄했다. 밤이라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가 없었다. 승용차는 고가도로 옆길로 들어섰다. 희뿌연 가로등이 골목을 비추고 있었다. 저도요, 여기가 좀 컴컴하지? 다 왔어. 그가 능숙하게 핸들을 돌렸다. 오피스텔은 바로 남부 순환로 옆이었다. 시끄럽지 않아? 창문 닫고 있으면 괜찮아.
나는 좁은 고시원을 떠올리며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오호, 남자의 어깨를. 그는 입을 삐죽거리며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는 깔깔거리며 웃었다. 오피스텔은 대로변이지만 진입로는 골목을 통과했다. 그가 말한 대로 상점들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없다 하여 허허 벌판인 줄 알았더니 생필품을 살 수 있는 편의점은 있었다. 이왕이면 가로등이라도 좀 밝았으면 했지만 그가 전세금에 맞춰 애써 선택한 곳이었다. 그 대신 내부의 환경이 괜찮으면 그만일 터이다. 우회전을 2번 하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고시원에서는 비나 눈이 오면 타고 내릴 때 무척 불편했던 모양이다. 지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그는 매우 만족해했다. 인태는 주차선 안에 정확히 주차시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우리는 말이 없었다. 궁금한 자와 보여주는 자의 긴장감이 흘렀다. 복도의 전등불이 그와 나를 비추었다. 또각또각 구둣발 소리를 내며 그의 뒤를 따랐다. 그는 602호 문 앞에서 나를 보고 싱긋 웃었다. 나도 싱긋 웃었다. 옆 오피스텔 문 앞에는 배달된 생수통이 한 묶음 놓여 있었다. 인태가 비밀 버튼을 누르며 이사 온 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생수가 그대로 있다고 말했다. 불현듯 혼족이란 단어가 떠올랐다. 혼족은 이미 일반화된 시대가 되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인간은 고독 속에서 혼자 서는 인간이다. 어느 철학자의 말이 생각났다. 그것은 문학에서나 가능할 법한 문장이다. 고독이란 단어는 멋지고 매력적이지만 나에게는 음습하게 다가온다. 인태는 유머도 있고 그가 있는 곳에는 늘 웃음소리가 났다. 도영아, 네 남친 꽤 괜찮다. 놓치지 마. 친구들은 그가 연하라는 말에 박수까지 쳤다. 예, 너 횡재했다. 중년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남자보다는 훨씬 낫다. 누구보다 부모님이 좋아하셨다. 요즘 세상에 결혼에 정년기가 없다지만 40이 가까워오는 신랑과 신부가 양가 부모님을 애태우게 한 것은 사실이었다. 어떤 친구는 나이가 먹을수록 따질 건 더 따져야 한다고, 여태껏 기다렸는데 아무한테나 갈 수 없다고, 작은 아파트 한 채라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건 희망사항이었지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니었다. 시작은 좋아도 힘겹게 사는 친구들을 보았다. 자존심을 세워봤자 플러스 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무엇보다 나는 그와 함께 있으면 지루하지 않고 자꾸 웃음이 나왔다. 나는 분명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말이 잘 통했다. 무대 위에 커튼이 열리고 쏟아지는 조명빛을 받는 것처럼 어쩌면 인태에게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모른다. 저도용, 우리 이 나이에 밀당하지 말자. 함께 고시원에 가기 전 소맥집에서 그가 솔직하게 말을 꺼냈다. 소개팅을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돼. 이제 밀당하는 것도 피곤하고 도영 씨도 그건 마찬가지일 거야. 허심탄회하게 말할게. 난 아파트도 없고 현재 고시원에 살아. 장남이고 부모님 생활비를 드려야 해. 그리고 결혼을 한다면 이런 계획이 있어. 라고
앞으로의 비전을 말했다. 아주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이어 그는 말했다. 얘기인즉 그동안 그를 좋다고 매달렸던 여자들이 부모님한테 생활비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면 그 다음 날로 연락이 끊겼다. 친구들은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인태의 경험으로 일찌감치 말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나중에 말하면 하나같이 떠났고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꼴이 되었다. 나는 무표정하게 그의 말을 들으며 남은 소주를 털어 마셨다. 소주잔이 비워지자 그가 다시 잔에 술을 채워주었다. 마셔. 그의 목소리는 약간 갈라져 있었다. 백열등 두 구가 벌겋게 달아오른 석쇠를 비추고 있었다. 숯불에서 타다닥 튀어오르는 불꽃을 우두커니 쳐다보았다. 탄 고기에서 그 으름이 올라왔다. 종업원이 석쇠를 갈아주었다. 그는 부드러운 말투로 종업원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운전대를 잡은 그의 옆모습을 나는 종종 훔쳐보았다. 강인함도 있었다. 자신의 일을 포기하지 않고 잘 해낼 수 있는 남자라고 생각했다. 생각은 나중에 하고 어서 먹어. 그가 고기 한 점을 집어 접시에 올려주었다. 그는 분위기를 회복하려는 듯 고기를 파절임에 싸서 입에 넣고 자각자각 씹었다. 나는 짧은 순간에 감정의 결을 정리하고자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래, 마시자. 말할 때 그가 다시 말했다. 어떠한 결정이 나오더라도 도영 씨를 탓할 마음은 1도 없어. 내 말이 마음에 안 들면 여기서 스톱해도 돼. 술 몇 잔이 들어갔다. 도영아, 넌 모나지 않아서 좋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보고 둔하다고 하시나? 너 둔하다니 그렇지는 않아. 사실 나는 잘 상처받는 성격도 예민한 성격도 아니었다. 깍쟁이 같은 기질은 더더욱 아니었다. 사람들은 무용을 한다고 하면 사치를 하고 허영기가 많은 줄 알지만 그것은 선입견에 불과했다. 싸가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렇다고 걔들을 나무라고 싶지는 않아. 사람은 다 자기 입장에서 이해타산이 있기 마련이니까. 취기가 감돈 듯 불그스름한 얼굴에 그가 무심하게 말을 던졌다. 싸가지? 그동안 그 범주 안에 나도 있었는지 모른다. 소주잔에 남은 술을 마셨다. 이제 네 앞가림은 네가 하거라. 아버지는 결혼을 하게 되어도 2천만 원 이상은 안 된다고 했다. 그것은 집안의 전통이었다. 언니가 결혼할 때도 남동생이 결혼할 때도 그랬으니까. 그와 둘이서 소주집 문을 열고 나올 때 가로등 불빛이 머리 위를 비추었다. 이상스럽게도 세상과 단절된 우리 둘만의 공간이 생긴 듯 했다. 서울 시내의 조명이 별빛처럼 빛났다. 인태의 팔에 내 팔을 감았다. 그의 체온이 차가운 밤의 온도를 따뜻하게 했다. 그는 나의 가장 현실적인 위치에서 만난 사람이었다. 그는 진정성 있게 나를 대했고 모든 이야기는 술잔을 나누며 이루어졌다.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구간이었다. 오피스텔은 우리가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은밀한 공간이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포옹하고 입술을 포개었다. 인태 씨, 자기 부모님이 사는 집에 가보고 싶어. 나 데려갈 수 있어? 그를 사귄 지
1년이 가까워올 무렵 인태보다 1살 많은 나는 그의 부모님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다. 차도영, 너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 걱정하지 마. 그는 자신 있게 말했다. 나만 믿어. 엄마는 내가 하는 일은 잘 믿어주시는 편이야. 그는 맺고 끊는 것이 정확했다. 꼼꼼하고 빈틈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인태라면 가능하리라 생각했다. 꼼꼼한 그에 비하면 나는 허술한 편이었다. 그런데 너 그거 아니? 걔들은 노후 대체까지 묻더라. 회사 로고가 들어간 차를 타고 나가면 계집애들이 주차장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없어져. 기가 막힐 노릇이야. 또는 차를 마시다가도 화장실에 간다고 없어져. 그가 기가 막힌 듯 웃었다. 나는 웃을 수가 없었다. 인태 씨의 수모와 모욕이 내게로 다가왔다. 인태의 수모와 모욕이 내게로 다가왔다. 미쳤어. 매너 진짜 없는 것들 아냐? 그 말은 내 입에서 튀어나왔다. 우선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고 대출을 좀 받고 가진 돈을 합하면 오피스텔은 들어갈 수 있을 거야. 1, 2년 더 기다릴 수 있어? 그가 말하던 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올려다보면 한도 끝도 없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많았다. 내가 소개팅 그렇게 많이 해봤어도 너같이 어리숙한 사람은 처음이다. 그가 말했지만 인태가 나를 좋아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내 마음을 확인하듯 그는 가끔 한마디씩 던졌다. 부모님의 생활비에 대해. 그것은 그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었다. 나는 무용 강습이 끝나고 하루가 멀다 하고 그를 만났다. 영화를 보거나 어둑어둑할 때까지 함께 걸었다. 설사 인태와 살면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은 그때 가서 해결책을 찾으면 될 일이다. 내가 군에 있을 때 어머니는 참 남달랐어. 신문에 사설을 오려서 보내준다든가 부채에 붓글씨를 써서 보내주었지. 편지는 또 얼마나 자주 하셨는데 그때 아마 내 문장 실력도 늘었을걸. 어떤 때는 내무반 동료들이 어머니의 편지를 돌려가며 읽었어. 나를 많이 이해했던 내용이었지 아마. 중학교 때 내 방 한쪽 벽면에 내가 좋아하는 가수나 연예인 사진들로 도배를 한 적이 있었거든. 그 얘기를 했더니 내무반 동료들이 부러워했어. 어머니는 편지 끝에 날짜를 쓰고 항상 너의 영원한 후원자라고 쓰셨어. 참, 너의 쪽쟁이라고도 썼지. 그는 그때를 회상하며 미소 지었다. 잘 왔다. 우리 인태 여친 좀 안아보자. 거실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살며시 안아주었다. 그의 본가는 작은 전원주택이었다. 경기도에 있는 단풍이 물든 집은 아름답고 평화로웠다. 그가 고시원에 살면서도 궁핍해 보이지 않았던 것은 그의 부모님과 평화로운 본가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나는 오피스텔의 큰 창문을 바라보았다.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린다. 그는 거실 중간 지점을 가리키며 아침에는 햇볕이 깊숙이 들어온다고 말한다. 고시원의 방범창 너머로 콘크리트 벽이 보였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콧노래를 잘 부르는 그는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따끈한 물줄기를 맞으며 상쾌하게 출근 준비를 할 것이다. 거실 바닥을 따라 한쪽 벽면에는 그림 한 점이 세워져 있다. 면을 그린 그림이었다. 원색은 아니었지만 몬드리안의 그림이 떠오른다.
요즘 인테리어는 벽면에 그대로 세워놓는다는 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주방 찬장에는 김과 햇반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 유효기간도 길고 괜찮아. 김치하고 김만 있으면 먹는 거지. 그는 묻지도 않은 말에 대답한다. 인태 씨, 지금도 당구가 하고 싶어? 그는 프로 당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다. 갈등의 시간은 지나갔다. 다 지난 일이야.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지 뭐. 차도영, 너 남들하고 다르다. 그가 느닷없이 말한다. 뭐가? 난 소개팅도 많이 해봤지만 넌 하여튼 남들하고 달라.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야? 나쁜 뜻이면 내가 말하겠냐? 철딱선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수더분하기도 하고. 뭐라고? 이래봐도 내가 너보다 누나다. 우리는 또 크크거리고 웃었다. 누가 마흔을 부록이라고 했을까? 나는 그를 보면 자꾸 웃음이 나왔다. 내가 사랑하는 그는 나에게 아무나가 아니었다. 한때 나도 화려한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경제력이 번듯한 사람을 만나야겠다는 생각, 싸가지 없는 생각. 그를 만난 지금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이다. 나는 특별한 삶을 원하지 않는다. 인태하고 오래오래 친구처럼 살고 싶다는 생각, 그것이 전부이다. 우리는 현관문이 녹슨 25평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손놀림도 느리고 발걸음도 느린 한국 무용처럼 천천히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와 함께 걸어가기로 했다.